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검찰이 대선 끝난 뒤 처음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요. 피의자 신분인데 성남FC 후원금 관련해서 제3자 뇌물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기업들에게 사업 편의를 봐주고 그 대가로 자신이 구단주인 성남FC에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는 의혹이죠. 제1야당 대표 소환은 그 자체로 아주 이례적인 일이죠. 이 대표 관련 수사가 줄줄이 남아있는 상황, 정치권에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소환 소식 구자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한 날짜는 오는 28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려는 겁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 성남FC에 후원금을 낸 기업들에게 각종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같은 사업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9월 전 성남시청 전략추진팀장과 두산건설 전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공모자로 적시했습니다. 이 대표와 정 전 실장 측은 정상적인 광고 영업을 통해 유치한 돈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후 검찰은 후원금을 낸 농협과 현대백화점, 네이버 등을 압수수색했고 민주당 의원 출신인 재윤경 전 희망살림 상임이사와 김상원 네이버 전 대표도 소환 조사했습니다. 어제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 상태인 정 전 실장을 불러 성남FC 관련 조사를 벌였습니다. 정 전 실장은 성남FC에서 사실상 구단주 역할을 하며 후원금 유치 등과 관련해 핵심 역할을 한 걸로 지목돼 왔습니다. 검찰이 이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한 것도 어제였습니다. 최측근 조사 직후 이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하면서 성남FC 의혹 사건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야당 파괴라며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은 이 대표 양력 생일이었고 고향 안동시장을 방문했습니다. 다음 주 소환 조사에 응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밝히지 않았습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고향인 안동에서 민심 경청 투어를 시작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 소환을 비판했습니다. 검찰이 저를 소환하겠다고 어제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야당 파괴하고 정적 제거하는데 힘쓸 때입니까, 여러분? 이재명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제 오후 검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은 지 17시간이 지나 공식 입장을 낸 겁니다. 자신의 무혐의도 강조했습니다. 대장동 가지고 몇 년 가까이 탈탈 털어대더니 이제는 무혐의 결정 났던 FC 광고한 것 가지고 저를 소환하겠다고 합니다. 없는 먼지 만들어내려고 십수년 노력했지만 아직도 못 만든 모양입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과 검찰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가장 불공정하고 가장 몰상식한 정권이 바로 윤석열 정권입니다, 여러분. 정치를 이렇게 하면 당장은 통할지 몰라도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 그러면서 압수수색하고 세무조사하고 겁주고 고통을 줘도 국민이 존중되는 제대로 된 나라를 이어가자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검찰 소환에 응할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의 소환 통보에 응하실 예정이십니까? 이재명 대표는 검찰 소환 통보에도 1박 2일 민생행보는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입니다. 내일은 강원도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엽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여야도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 소환 통보에 반발하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적반하장이라며 검찰 출석을 촉구했고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이 정적 제거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정한희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와 제1야당 소환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검찰 소환에 응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탓해야 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과거이지 대통령이 아닙니다. 떳떳하다면 검찰에 출두해서 당당히 조사받으면 그만입니다. 정적 제거라는 이 대표 주장은 적반하장이라고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지도부가 정적 제거를 입 밖에 내뱉는 저혈함은 국민의 공분을 살 뿐입니다. 김기현 의원은 지금은 수사 속으로 고백 투어 행보를 할 시간이라며 169석 호위무사 뒤에 비겁하게 숨지는 않을 것으로 믿고 싶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예산안 협상 중 소환 통보는 정치를 말살하겠다는 거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오로지 이 민생이나 국정의 정상적 운영에는 관심이 없고 정적 제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이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유례없는 폭거라며 검찰의 소환 통보 방식도 문제 삼았습니다. 소환 통보도 무례하기 짝이 없습니다. 일선 당직자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팩스 한 장 찍 보낸 게 전부입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면서 당내 일각에서는 용태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 비명계 의원은 검찰 소환이든 재판이든 이 대표가 전부 출석해야 한다며 지도부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정치부 김철중, 사회부 박건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먼저 김철중 기자에게 물어보죠. 네. 자,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이 소환 통보를 받은 게 아닌가 보죠? 네, 이 대표가 직접 받은 건 아니고요. 국회 민주당 대표실로 검찰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첫 통화가 이루어졌는데요. 소환 일정을 조율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의 다음 주 일정을 물었습니다. 몇 차례 전화를 주고받았는데 검찰이 오후 6시쯤 다시 대표실로 전화해 오는 28일로 소환 날짜를 통보했다고 합니다. 공식 문서는 오늘 오전 9시 역시 민주당 대표실로 팩스를 통해 보냈습니다. 소환 통보 사실이 공개된 오늘은 공교롭게도 이 대표의 호적상 생일이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통보가 일방적으로 이루어졌고 언론의 소환 사실이 먼저 공개됐다며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이 검찰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일반 소환 대상자들의 경우에도 전화로 먼저 구두 통보를 한 뒤에 출석 요구서를 보내는 게 일반적이라는 겁니다. 또 어제 이 전화를 건 게 부장검사였거든요. 부장검사가 직접 당대표실 관계자와 통화를 해서 소환 일시를 전달한 거고요. 이 조사 일정을 협의할 담당자도 알려달라 이런 요청도 했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추가로 팩스와 또 특급 등기 우편으로 출석 요구서도 전달해서 이게 어떻게 이례적인 거냐, 또 이게 어떻게 무례한 거냐 이런 입장입니다. 자, 벌써부터 이제 신경전이 시작이 된 것 같군요. 자, 먼저 왜 소환 통보를 했는지부터 좀 살펴봐야죠, 박건영 기자. 성남 FC 후원금 의혹 좀 가물가물한데 소개를 해주시죠. 어떤 의혹인지. 네,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했던 2014년부터 2017년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자 또 성남FC의 구단주였거든요. 그런데 이 성남에 있는 6개 기업에게 광고비와 후원금 160억 원을 유치하게 되는데 이 성남시가 이 돈을 받고 그 대가로 토지 용도 변경 등 각종 사업에 편의를 봐줬다는 게 핵심 혐의입니다. 이 후원금 50억 원을 낸 두산건설의 경우에는 그 대가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용도를 변경해서요 4억을 짓고 수천억 원대 개발 이익을 거둔 혐의로 전 대표가 기소되기도 했거든요. 검찰은 그 이후에도 지금 네이버, 농협, 차병원 등 후원금 제공 기업들을 압수수색도 했고요. 어제는 정진상 전 실장 불러서 조사하면서 혐의를 다져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가 뇌물인데 제3자 뇌물 공여 혐의. 그러니까 직접 뇌물을 받은 건 아니고 제3자에게 뇌물을 주도록 한 혐의 맞습니까? 네, 이 용어가 어렵다 보니까요. 네. 제3자 뇌물 혐의부터 먼저 설명을 하면요. 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했을 때 성립하는 죄입니다. 이 검찰은 성남시가 관내 기업들의 시급한 인허가 현안이나 민원을 해결해주는 그 대가로 이재명 대표가 구단주였던 성남FC를 통해서 광고비나 후원금으로 내게 한 돈이 3자에게 준 뇌물이다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여러 이제 그 수사가 진행 중인데 첫 소환이 이 성남FC 후원금인 이유는 수사 속도가 제일 빨라서인가요?
일단 검찰은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여러 수사가 걸려 있지만 이 속도를 조율하고 있지는 않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 성남FC 사건 같은 경우에는 수년째 수사가 진행돼 왔고요. 확보한 증거 자료도 그만큼 많기 때문에 또 관련자 조사도 많이 진척이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어제 정진상 전 실장 조사를 마친 만큼 이 대표 소환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이렇게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김철중 기자,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이 성남FC 관련해서는 본인과 무관하고 이미 무혐의가 났던 건데 다시 재수사를 해서 억지로 파헤친다, 뭐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경찰은 실제 지난해 9월이죠. 이재명 대표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정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이 대표도 오늘 대장동 수사가 막히니 성남FC 사건으로 소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더 나아가 기업 유치나 후원을 이끌어내는 건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상적인 업무라고 반박했습니다. 기업을 유치하고 광고를 받는 것이 죄라면 대한민국 모든 자치단체장은 유죄입니다. 이럴 거라면 전국 모든 자치단체의 후원과 기업 유치에 비리가 있는지 전수조사를 합시다. 네, 이 경찰이 지난해 9월에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종결했던 건 맞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소환도 없이 서면 조사만 해서 무혐의로 종결했기 때문에 부실 논란이 일었었거든요. 또 올해 1월에는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성남지청의 박하영 차장검사가 수사 문개기를 비판하면서 사직서를 내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경찰이 보안 수사에 나서서 지난 9월에는요. 이재명 대표의 제3자 뇌물공여 혐의 인정된다면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짧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성남시라는 지자체에서 벌어진 유착 비리를 수사하는 것이라며 이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걸로 생각한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자, 김철중 기자, 가장 관심 가는 건 이제 이재명 대표가 소환에 응하느냐 여부겠죠. 6일 남았어요. 분위기 어떻습니까? 이 대표가 출석할지 안 할지를 사실 지금 예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일단 소환일인 28일은 이 대표가 광주 전남을 돌며 1박 2일 민생 투어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소환에 응하지 않고 민주당의 지지 기반인 호남에서 윤석열 정권과 검찰을 강하게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가 평소 소환이든 재판이든 응하겠다고 얘기한 만큼 소환에 응할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이 대표가 현재 지방 일정 중인데요. 내일 본회의에 맞춰 국회에 돌아오면 소환에 응할지, 날짜를 조율할지, 아니면 서면 조사를 요청할지 등을 당 지도부와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건영 기자, 근데 소환 통보를 했는데 거기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검찰이 선택할 수 있는 거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9월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결국 서면 조사로 이렇게 끝낼 수도 있고요. 또 이 대표가 소환을 계속 거부하게 되면 사전 구속영장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가 지금 현직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 민주당이 과반이 넘는 의석수를 가진 상황에서 체포동의안 가결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입니다. 자, 그런데 성남FC 외에도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 진행되는 게 많잖아요. 추가 소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일단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상태인데요. 서울중앙지검 같은 경우에는 대장동 수사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김용 또 정진상 이런 최측근들이 모두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상황에서 김만배 씨가 지금 빼돌린 돈 어디로 흘러가 어떻게 쓰였는지 추적하는 수사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이 수사도 결국엔 이재명 대표의 배임 의혹을 밝히기 위해 소환이 불가피할 거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고요. 또 쌍방울그룹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 수사는 속도가 더디게 보이긴 하지만요. 역시 이 대표와 직결돼 있습니다. 성남FC 관련 이번 소환 통보는 시작에 불과하다. 이런 관측이 법조계에서 나옵니다. 자, 시작에 불과하다. 민주당은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난 9월이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소환 통보를 받았을 당시에는 응하지 않았었습니다. 네. 하지만 그 이후 김용, 정진상 등 이 대표의 측근들까지 구속이 됐고 당내에서도 대표직을 내려놓고 수사를 받으라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번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이 대표 방탄이라는 비판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고 소환에 응하자니 앞으로 대장동이나 쌍방울 관련 수사 등 매번 검찰에 출석해야 하는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김철중, 박건영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네, 그래도 해 넘기는 건 막았습니다. 조금 전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를 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김유빈 기자, 법인세, 경찰국 예산안 이런 쟁점 사안들 어떻게 합의가 됐습니까?
네, 여야 합의문이 나온 건 오후 5시쯤입니다. 여야 원내대표와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국회에서 만나 2시간 40분가량 막판 협상을 벌인 끝에 정부안에서 4조 6천억 원 규모를 감액한 634조 4천억 원 규모로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여야가 끝까지 맞섰던 법인세와 경찰국 예산에서는 양측 모두 한 발씩 물러서는 방법으로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먼저 법인세에서는 전 구간 1%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앞서 정부 여당은 법인세 최고 세율 3%포인트 인하를 촉구하며 의장 중재안 1%포인트 인하라는 의장 중재안에 대해서도 반대했는데요. 인하 폭을 줄이는 대신 인하 구간을 넓히는 방향으로 양보한 겁니다.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에서도 양측 요구가 모두 담겼습니다. 운영 경비를 50% 감액하는 조건으로 예비비가 아닌 정규 예산으로 편성하기로 해서 국민의힘 의지를 담았고요. 대신 정부조직법 개정 시 행정안전부 권한 남용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로 하며 민주당 요구도 반영했습니다. 자, 그 외에도 중요한 예산들 많잖아요. 합의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관심이 집중됐던 금융투자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금투세는 시행을 2년 유예하되 주식 양도소득세를 현행대로 과세하고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종부세의 경우 2주택자와 12억 원 미만의 3주택자까지 중과세율 적용을 면제해주고 12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자부터는 누진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정부가 전액 삭감했던 민주당표 지역상품권 예산을 3,500억 원 편성하기로 했고요. 공공형 노인 일자리 등 민주당이 그동안 강조했던 서민 예산도 957억 원 증액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정부 여당이 강조한 용산공원 조성 사업도 명칭을 변경한 뒤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은 내일 저녁 6시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이태원 참사 당일 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행적, 새로운 정황이 계속 나옵니다. 닥터카 타고 현장 갔다가 장관 관용차 타고 국립중앙의료원 간 신 의원. 이태원으로 다시 이동할 때도 병원 직원 차량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은 신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복지부 장관 관용차를 타고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동한 데 이어 참사 현장으로 다시 돌아갈 때는 국립중앙의료원 직원의 차량을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신현영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에 10분가량 머물고 나서 차편이 마땅치 않으니 의료원 직원이 신 의원을 이태원까지 데려다 준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는 닥터카를, 국립중앙의료원을 갈 땐 장관 관용차, 이태원 현장으로 다시 돌아갈 때는 병원 직원의 차량을 이용한 셈입니다. 관용차로 의료원으로 이동 중 복지부 장관은 긴급회의에 참석하라는 대통령실의 연락을 받아 신 의원만 의료원에 내려주고 갔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혼자 국립중앙의료원에 남아가지고 한 10여 분간 상황 보고를 받고 갔다는 지금 내용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국회의원으로서의 그런 직위를 이용한 갑질 행태에 국민들께서 많은 실망을 하고 계십니다. 국민의힘은 신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밝혔고 의원직도 사퇴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신현영 의원은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있다면 당에서 조치를 취하기 전에 스스로 의원직에서 사퇴하십시오. 해명을 듣기 위해 신 의원에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고 의원실 관계자는 잘 모르는 상황이라고 답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민노총을 포함한 노조의 회계 감사 결과를 공표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그동안 셀프 감사에 공개도 하지 않아서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있었죠. 법을 고치지 않고도 정부 시행규칙 개정만으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송찬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우리의 그 노동운동, 우리의 노조 활동도 투명한 그 회계 위에서만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민노총 등 노조의 회계 감사 결과를 외부에 공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는
감사 결과를 조합원에게 공개하도록 돼 있는데 시행규칙을 만들어 외부에도 공개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민노총 홈페이지에 일정 기간 회계감사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시민단체가 기업의 회계 부정을 감시하는 것처럼 노조에 대해서도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노조 회계에 대해 외부 감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 이를 위해선 법을 고쳐야 합니다. 외부 감사 도입 등 법 개정이 되기 전까진 현행법을 엄격하게 적용할 계획입니다. 현행노조법엔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고 고용노동부가 요구하면 결산 결과 등을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채널A 뉴스 송천욱입니다. 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여야 지도부가 보이는데요. 무슨 공방일까요? 패륜 공방입니다.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부 여당을 향해서 패륜 정권이라고 비판하자 오늘 국민의힘이 반격에 나섰는데요. 국민의 피눈물, 여기에 공감하지 못하는 정권이면 이건 패륜 정권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듣기조차 거북스러운 형수 욕설로 패륜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본인 아닙니까? 신원영 의원은 닥터카를 콜택시처럼 불러 자신의 정치적 홍보에 써먹었습니다. 이게 진짜 패륜입니다. 닥터카 논란 휩싸인 신현영 의원까지 언급을 했군요. 맞습니다. 생명이 죽어가는 순간을 이용한 정치적 패륜 행위에 진실 규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질타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자, 이 패륜 정확히 어떤 뜻인지 사전 한번 찾아보니까요.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의 어그러짐.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는 좀 들으면 안 되는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국회에서는요. 패륜 막말 정치인의 사퇴를 촉구한다며 기자회견이 열렸는데요. 누구를 겨냥했는지 들어보시죠. 일부 정치인들이 유가족들과 그리고 국민들에게까지 막말을 퍼붓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패륜, 막말, 장제원, 권성동, 김상훈은 즉각 사퇴하고 국힘당원 이들을 제명하라. 민주당과 함께 회견을 연 시민단체는 이태원 참사 진상조사와 관련해 부정적으로 언급했다면서 3명의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위 제소도 요구했습니다. 네,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박범계 의원이 강의를 하고 있네요. 검찰 수사 집중 분석 제목입니까? 네, 박 의원은 지금의 검찰 수사를 독재라고 표현했습니다. 어제 저녁 민주당원을 대상으로 한 강의에 강연자로 나서서 한 말입니다. 정치 보복으로, 정치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탄압을 하고 있는 게 현실 아니에요? 네. 민주당을 이끌고 있는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조작 수사, 표적 수사, 형평성을 잃은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수사와 관련해서 느낄 기본권의 침해라는 것, 그것을 저는 검찰 독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재명 대표 수사를 조작 수사라고 이제 설명을 계속하고 있네요. 맞습니다. 최근 검찰 수사와 또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증언들이 여럿 나왔었죠. 등장인물들의 진술을 나열한 뒤에 사람들의 말이라는 건 믿지 못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한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교육이 당원들에게 적절한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앞으로 매달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뜬금없는 당원 교육의 활성화는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라면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수호의 요새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당 내부에서도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대응에 대한 불만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당당하게 싸워나가시기를 원합니다. 당이 당당하게 싸울 일은 아니죠. 그걸 아무도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대응해요? 팩트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이제 또 수사받겠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조작 수사다, 뭐 기획 수사다, 야당 탄압이다. 저희 당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을 때고 정치적, 상투적으로 하는 얘기다, 공허하다 이런 얘기들 반응도 있거든요. 정치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는 법률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와중에 이제 오늘 이재명 대표 소환 통보 소식이 알려진 거죠. 지도부 고민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박홍근 원내대표는 당 차원에서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죠. 검찰의 칼날이 목전에 다가온 상황, 이재명 지키기를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할지 고심에 빠진 민주당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열왕야랑이었습니다. 네, 그동안에는요, 이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에선 집회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손인혜 기자입니다. 과거 청와대 경계 100m 안쪽에서 집회를 열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대통령 관저 주변을 집회 시위 금지 구역으로 규정한 현행 집시법이 근거였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이 규정에 문제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를 전면적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건 집회 자유의 핵심을 제한한다고 본 겁니다. 다만 현행 규정을 바로 무효화했을 때의 법적 공백을 감안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회가 집회 금지 기준이나 조건을 담은 보완 입법을 할 수 있게끔 2024년 5월까지는 현행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게 한 겁니다. 용산 대통령실도 대통령 관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은 여전합니다. 대통령 숙소와 집무실이 함께 있었던 청와대와 달리 현 대통령실은 집무 공간만 있어서입니다. 지난 5월 서울행정법원은 대통령 관저는 주거 공간만 뜻한다며 용산 대통령실 주변 집회를 허용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최대한 천천히 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성소수자 혐오를 차별을 하지 않도록.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대통령 집무실 100m 안쪽도 집회 금지 구역으로 정한 집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집회 관련 소식 하나 더 있는데요. 서울 음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자택 앞에서 이렇게 시위를 벌이자 법원이 100m 이내에선 확성기를 사용한 시위를 금지했는데요. 그랬더니 100m 밖으로 나가 시위를 해서 인근 주민들이 소음과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김정근 기자가 그 현장을 가봤습니다. 시위 차량들이 인도 쪽 차로 2개를 점거했습니다. 유턴하려는 차량이 한 번에 돌지 못해 애를 먹습니다. 시위 차량 10여 대가 출발하고 차량 내부에서 구호 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서울 강남의 음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벌이는 차량 시위입니다. 추진위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노선이 재건축 단지 밑을 지나간다며 시공 우선 협상자로 선정된 현대건설 측에 노선 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집 앞에서 시위를 시작한 건 지난달 12일. 법원이 지난 9일 소음 문제로 제기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자 12일부터 한남동 일대에서 차량 시위로 방식을 바꾼 겁니다. 법원은 정 회장 자택 100m 이내에서 마이크 등 음향 증폭 장치를 못 쓰게 했습니다. 추진위는 100m 넘게 떨어진 도로에서 차량 조수석에 앰프를 켜고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위 반경이 더 확대된 겁니다. 주민들은 교통체증까지 시달리고 있습니다. 강남 쪽에서 소리 지르는 게 많으니 아주 왜 이쪽에 와서 그러냐고. 이런 식으로 가면 정체 현상은 내려나겠죠. 이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이게. 법원이 저렇게 제재를 했는데도 이렇게 조금 꼼수를 써서 편법으로 하는 거는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경찰은 법원 결정을 거스르지 않고 있어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 추진위는 당분간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어서 해당 구간의 교통 불편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네. 돈을 갚지 않는다며 채무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자가 갚지 않았다는 금액 50만 원으로 전해졌습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서울의 골목길. SUV 차량 2대가 건물 모퉁이에 멈춰서고 남성 4명이 내려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잠시 뒤 건물에서 나온 남성이 어디론가 전화를 겁니다. 곧이어 구급차가 도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누군가 들것에 실려 나옵니다.
오늘 오전 0시 반쯤 서울 구로구 커피숍에서 30대 남성이 50대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했습니다. 두 남성 모두 중국 국적이었습니다. 보고 사와가지고 또 가가지고 내가 보니까 죽은 것 같아요. 경찰서 여기 노태 있고 무고사 노태 여기 있고. 남성은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자리에 함께 있던 지인은 피해자가 남성에게 100만 원을 빌렸고 그중 50만 원을 갚은 상태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경찰은 검시 결과 피해자 눈 주위에 타박상이 있었지만 머리 쪽 출혈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의뢰하고 피해자에게 지병이 있었는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또 남성에게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제주도의 유명 음식점 주인이 살해당한 사건 속보입니다. 범행을 사주한 정황이 있고 3명이 구속됐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살인을 저지른 가해자는 일어나지 못하게 해도 좋다는 지시를 받고 2천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유명 음식점 운영자인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 씨. 왜 살해하셨습니까? 생각이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대가로 뭘 받으셨나요? 김 씨는 고향 선배인 박모 씨가 알려준 비밀번호로 피해 여성 집에 몰래 들어간 뒤 여성이 귀가하자 둔기로 살해했습니다. 이후 택시를 여러 차례 갈아타며 현장을 빠져나간 뒤 아내와 함께 배편으로 제주를 떠났습니다. 당초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던 김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박 씨로부터 범행 대가로 2천여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겁니다. 특히 박 씨로부터 피해자를 병원에 입원시켜도 된다, 못 일어나게 해도 좋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털어놨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범행 전 여러 차례 제주에 왔고 이때마다 박 씨가 호텔과 교통비 등을 내준 정황도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이들 부부에게 범행을 사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 씨는 피해 여성과 가까운 사이였지만 최근 금전 문제로 자주 다퉜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천여만 원 거의 나왔잖아요. 다 팩트 위주로 내가 얘기했으니까 맞을 겁니다. 그게 최신. 반면 박 씨는 범행을 지시한 것은 맞지만 겁을 주라고 했을 뿐이라며 살인 교사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진술에 대한 사실 여부와 두 사람 간 금전 관계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오늘도 서해안과 제주 지역에 많은 눈이 쏟아졌습니다. 거센 눈보라에 제주공항 항공편이 대부분 결항했고 한라산 중턱에서 관광객들이 고립되기도 했습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눈길에 미끄러진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인 앞차들을 들이받습니다. 택시 기사와 승객은 충격에 몸이 휘청입니다. 차가 하나 날아온 것도 내가 뒤때리더라고. 트레이를 해야 되니. 전화가 약간 부끄러웠죠? 굉장히. 눈이 가득한 들판에서 여성들이 순찰차에 오릅니다. 4명 낑겨서 한번 타보세요. 30cm 넘는 폭설이 내리면서 한라산 중턱에서 고립된 주민들이 1시간 만에 구조됐습니다. 설경을 보러 갔던 관광객 16명도 1시간 넘게 고립돼 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충청과 호남, 제주 등 서해안에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하루 제주 삼각봉 33.6cm를 비롯해 전북 임실 30.7cm, 전북 순창 23.4cm의 눈이 내렸습니다. 눈이 얼어붙으면서 빙판길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에서는 탱크로리가 전도돼 등유와 경유가 누출되는가 하면 제주 조천읍에서는 LPG 운송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져 전도돼 운전자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하늘길도 가로막혔습니다. 제주공항은 오후 들어 대부분 항공편이 결항하면서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런 경험이 처음이어가지고 지금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가 그냥 내일 우선 빨리 가야겠다 이 생각밖에 안 드는, 좀 멘붕이에요, 멘붕. 광주와 여수공항으로 가는 모든 여객기가 결항했고 목포를 비롯해 여수, 고흥, 완도 등 4개 여객선 터미널에서 28척의 여객선이 발이 묶였습니다. 도내 대부분 지역에 대설특보가 발효된 전라북도는 모든 공무원들이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전남과 전북 일부 유치원과 초중고교에선 등하교 시간을 조정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날도 추워서 제설 작업이 덜 된 좁은 골목이나 이면도로는 눈이 그대로 얼어붙은 곳이 많습니다. 이럴 때 넘어져서 발목 비는 사고 잦은데요. 쉽게 생각하고 다친 부위 방치했다가 병을 키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처치해야 하는지 서상희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도로 곳곳이 빙판길로 변했습니다. 조심조심 걸어보지만 걸음을 내딛기가 쉽지 않습니다. 넘어질까 봐 그냥 계속 이렇게 스키 타듯이 이렇게 걷게 되는 것 같아요. 가파른 내리막길에서는 아예 제설 작업이 이루어진 차도로 나가 걷는 시민도 있습니다. 서울의 최저 기온이 영하 8.3도로 뚝 떨어지면서 얼어붙은 도로에 발목이라도 삐끗할까 걱정입니다. 손잡이도 좀 작고 미끄러우니까 일단 조심히 넘어가면 안 되니까 노인네들은. 넘어질까 봐요. 우리 넘어지면 나이 먹은 사람들은 골절 입으면 그게 치명적이잖아요. 60대 이상의 경우 겨울철 발목 골절이 다른 계절보다 30% 늘어난다는 국내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추운 날씨와 근육 위축, 미끄러짐, 사고 등이 원인인데 단순히 발목이 삐었다고 생각하고 방치하면 병을 더 키울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발목을 삐끗하게 되면 아무래도 연골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게 나중에 관절염으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대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관절염을 치료하게 되는 아주 안 좋은 상황까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처치도 중요합니다. 다치고 난 직후에는 온찜질이 아니라 혈관을 수축해 붓기를 빼주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냉찜질을 해야 합니다. 내일 아침 서울 기온은 영하 14도까지 떨어져 한파가 절정에 달합니다. 빙판길을 걸을 때는 옷에 손을 넣지 말고 평소보다 작은 보폭으로 걸어야 합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내년 대학병원 소아청소년과 지원자 수 전국에서 겨우 33명에 불과한데요. 소아과 의료 붕괴, 큰 병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가 아파서 이른 아침 문을 열기도 전에 소아과에 가도 수십 명 뒤에 대기해야 하는 오픈런 사태가 각 동네마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상황까지 온 것인지 제가 취재했습니다. 이른 아침 동네 소아청소년 의원이 문을 열자마자 급히 들어오는 부모와 아이들. 오픈하자마자 와도 막 20-30명이 대기하는 거 기다리고 엄청 힘들어요. 현재 여기 밑에는 38명, 10명 정도 올라왔는데. 예약 환자를 뺀 현장 대기자만으로도 병원이 가득 차고 아픈 아이들은 기다리다 지쳐 누웠습니다. 어디가 안 좋아요? 감기인 것 같아요. 힘들죠. 열 날 때 데리고 오는 것도 힘들고 계속 이렇게 무서워하니까 달래주는 것도 힘들고. 열이 많이 올랐었어요? 39도? 아무래도 좀 소아 진료 보는 응급실이 좋은데 잘 할 수가 없다는 거 듣고 좀 걱정이죠. 서울에 있는 대형 어린이병원도 기다리는 사람들로 꽉 찼습니다. 거의 아침 일찍 갔다가 점심시간 거의 끝날 때쯤에 애들 진료 보고 집에 간 적도 있고. 최근 5년간 동네 소아과 662곳이 줄줄이 폐업하면서 남은 소아과로 환자가 쏠리는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소아과가 하나둘 사라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피부나 미용 진료로 바꾸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다음에 아동병원을 요양병원이나 이런 걸로 전환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의사들이 소아과를 기피하는 이유는 저출산 그리고 낮은 의료 수가 때문입니다. 소아청소년과 진찰은 우는 아이들도 많고 힘들어하는 아이들도 많고 부모님들도 아무래도 걱정과 궁금증들이 훨씬 많은 그런 환경을 고려해서 한번 진료를 왔을 때 다양한 진찰이나 상담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을 이 행위별 수가 제도 안에서 다 인정을 해주지는 않아요. 올해 전국 대학병원 소아청소년과 지원자는 33명뿐입니다. 이 때문에 의사들은 의료 붕괴가 이미 현실이 됐다며 위험한 상황이라고 경고합니다. 진짜 심각해요. 지금 열성 경련하는 애를 지금 20분, 30분이 넘어가도 서울 시내 어디도 보낼 데가 없어요. 아마 향후 3년, 5년 이내에 아마 진료를 볼 수 있는 병원들이 아마 급격히 줄어들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 10명, 20명의 대기 수준이 아니라 당일날 진료를 못 보는 그런 상황까지도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지금도 이미 위험한 상황이 시작이 된 거죠. 여인선이 간다 였습니다.
청년 인재를 수도권에 뺏기는 지역들은 갖가지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학교 식당을 공짜로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무상학식이나 지역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입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대학교 학생 식당의 점심 밥값은 3,800원. 지난 10월 25% 넘게 올라 학생들에게 적잖게 부담이 됩니다. 밖에서 나가서 사 먹는 게 부담되니까 학식을 먹는 경우가 많은데 학식도 가격이 많이 올라서 이게 좀 부담이 되죠. 치킨이나 피자 같은 것도 한 달에 한 번 먹을까 말까 한 정도가 많고 식비를 아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남도가 하루 한 끼 밥값을 지원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도내 23곳 대학교 재학생 6만 명에게 1인당 연간 60만 원의 학식 바우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학교 식당뿐 아니라 지역 일반 음식점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지역에서 빠져나가는 걸 막겠다는 의도입니다. 빠르면 내년 하반기 중에 대학생 학식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부산도 시내 대학생 200여 명에게 지역 인재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2년 동안 학기당 150만 원씩 장학금을 주고 졸업 후 2년 안에 부산에서 취업하면 최대 500만 원의 장려금도 줍니다. 현재 지역 인재 유출로 인해서 지역 기업의 우수 인력 제공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산 경남에서는 최근 10년 사이 20대 청년 18만 명이 떠난 상황. 단기적인 경제적 지원도 좋지만 좋은 일자리 없이는 청년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가입자가 4천만 명에 달하는 실손 의료보험, 내년엔 이렇게 큰 폭으로 오릅니다. 이 과잉 진료가 아닌 필요한 치료를 받아야 할 소비자들, 보험료도 오르고 신청도 요즘 깐깐해지고 울상입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실손 의료보험료가 내년 평균 8.9% 오릅니다. 5년 연속 인상입니다. 가입 시기에 따라 인상폭이 다른데 2017년 나온 3세대 보험료가 14%로 가장 많이 오르고 2009년 이전 가입한 1세대가 6%, 2세대는 9% 인상됩니다. 지난해 7월 출시된 4세대만 동결됐습니다. 지난해 실손보험 적자는 역대 최대인 2조 8,602억 원. 일부 과다 이용자와 일부 병원의 과잉 진료가 적자폭을 키워 보험료를 밀어 올렸다는 겁니다. 선량한 가입자들은 혜택 받기는 더 깐깐해지는데 보험료는 계속 오르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진짜 허리가 아프고 몸이 안 좋아서 병원을 간 거고 또 실손을 청구를 한 건데 자료를 계속해서 보완해달라고 요청을 하다 보니 많이 번거롭기도 한 게 사실이죠. 4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아타면 1년간 보험료 절반을 깎아주는 할인은 내년 6월까지 연장된 상황. 4세대는 보험료가 싼 대신 병원에 많이 갈수록 자기 부담률이 높은데 자신의 나이, 병력, 향후 의료비 등을 고려해 갈아탈지 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건강한 체질이다. 특히 1년에 한 번 정도도 병원에 안 간다 이러신 분들은 4세대로 이제 계약 전환을 하셔서 보험료를 절약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한편 손해율이 낮은 자동차 보험료는 내년 대부분 보험사가 2% 내립니다. 최대 2.9% 인하하는 곳도 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서민 경제 부담을 이유로 압박하자 보험료 인상폭을 줄이거나 인하한 건데 여전히 소비자들에게 와닿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1000세대가 넘는 임대를 하다 갑자기 사망한 이 빌라왕의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전세금 2억 이상 피해자만 195명에 달하는데요.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참석했는데 정부의 무성의한 대응에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빌라왕 사건 피해자들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대부분 가진 돈이 많지 않고 관련 법도 잘 모르는 2030 청년들. 기댈 곳은 정부뿐인데 전화 한 번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관리센터에 전화해서 통화 되신 분 계실까요? 안 됩니다. 아무도 안 됩니다. 하루에 전화를 80통을 넣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연락이 된 적이 없습니다.
정부가 임시거처를 지원해준다지만 더 급한 건 묶여버린 보증금. 거주적인 집으로 대출 이자를 계속해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인데 저희가 요구하는 거는 반환 보증 보험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거고 숨진 빌라왕 김모 씨의 가족이 상속을 포기해야 다음 절차가 빨리 진행되는데 문제는 피해자 개개인이 주소도 모르는 김 씨 가족들에게 일일이 의사를 물어봐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 상속인 전원에게 내용증을 도달해야 되고 나는 그 사람의 집 주소, 그 사람의 이름, 주민번호밖에 모르는데 정부는 기존 절차를 바꿔서라도 보증금 반환을 최대한 앞당기고 보험 미가입자들에겐 가구당 최대 1억 6천만 원을 연 1%의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좀 더 커진 다음에야 우리 허그라든지 아니면 국토교통부도 구체적인 이 대응에 나서게 되는 점에 대해서도 정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적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실제 지원으로 이어지기까진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전쟁 이후 처음으로 조국을 떠나 철통 보안 속에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깨동무로 맞이하며 패트리엇 미사일을 선물로 내놨습니다. 염정원 기자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 도착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어깨동무를 하며 반갑게 맞이합니다. Thank you so much for the invitation. I really wanted to come further. 전쟁 300일 만에 전장을 처음 비운 젤렌스키는 폴란드까지 극비리의 열차로 이동한 뒤 SUV로 갈아타고 전투기 호위 속에 미 공군 수송기로 대서양을 건넜습니다. 바이든은 우크라이나가 전력 기관 시설을 집중 공격하는 러시아에 맞서기 위해 패트리엇 방공 미사일을 포함해 2조 3천억 원의 추가 군사 지원을 추가로 약속했습니다. But the Patriot battery will be another critical asset for Ukraine as it defends itself against Russian aggression. 젤렌스키는 미 의회도 찾아 장병들이 서명한 우크라이나 국기를 전달하며 초당적인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Your money is not charity. It's an investment in the global security and democracy. 미국의 무기 지원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병력 30%를 늘리는 방안을 시사하며 장기전에 대비했고 핵무장까지 언급하며 맞불을 놓았습니다. Это главная гарантия сохранения нашего суверенитета и территориальной целостности, стратегического паритета, в целом баланса сил в мире. 최측근인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도 중국에 보내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친서를 전달하며 밀착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일본에도 기록적인 폭설이 내리고 있습니다. 추위를 피하려다 차 안에서 사망하는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눈이 쏟아지고 구급차는 도로에서 꼼짝을 못합니다. 성인 키만큼 쌓일 정도로 내린 눈은 도로를 마비시켰고 20시간 넘게 갇힌 차들도 적지 않습니다. 일본 니가타현 등 동해에 인접한 지역과 산악지대인 야마가타현 등에 지난 주말부터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습니다. 야마가타현 오쿠라무라에는 현재까지 232cm의 눈이 내려 역대 12월 최고 적설량을 갈아치웠습니다. 니가타현에선 눈에 파묻힌 차량 안에서 히터를 틀고 있다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진 20대 여성이 발견됐습니다. 제설 작업 중 용수로에 떨어지거나 지붕에서 눈을 치우다 추락해 숨지는 등 최소 4명이 사망했고 23명이 다쳤습니다. 不要不急の外出を控える。やむを得ず外出する場合には最新の交通情報を確認する、十分注意するなどの防災行動をとっていただくようお願いをします。 열차 운행 중단으로 출퇴근길 시민들 발도 묶였고 니가타현에선 한때 2만 가구 이상이 정전 피해를 입어 시민들이 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와 니가타 등 북서 지역을 중심으로 이번 주말까지 폭설을 예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청와대 주변을 달리는 자율주행 버스가 등장했습니다. 시내버스 크기인데 전국 최초로 정기 운행됩니다. 운행 첫날 장하연 기자도 타봤습니다. 시민들이 청와대 앞 정류소에 정차한 버스에 오릅니다. 버스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운전기사는 핸들에서 손을 뗍니다.
차량 곳곳에 붙어있는 센서로 운행되는 전기 자율주행 버스입니다. 오늘부터 청와대 인근에서 2대가 운행되는데 한 대당 19명까지 탈 수 있습니다. 운행 구간은 청와대 주변 약 2.6km로 경복궁역을 거쳐 청와대, 국립민속박물관 등 5개 정류소에서 자유롭게 승하차가 가능합니다. 일반 버스를 탈 때처럼 교통카드를 찍으면 되는데요.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요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시내버스 크기의 자율주행 버스는 잠깐 시범 운행된 적이 있지만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건 처음입니다. 시민들은 자율주행 버스가 신기합니다. 어디 가려고 온 거예요? 청와대요. 조금 이상하고 했어요. 왜냐면 혼자서 가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기사가 앉아있으니까 안도감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는 그것도 다 자동으로 되겠죠. 근데 오늘 타보니까 뭐 편안하고 그렇게 불편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자율주행 버스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행하며 주말과 공휴일은 운행하지 않습니다. 또 내년 10월까지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올 시즌 여자 배구는 현대건설과 흥국생명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김연경과 김연견, 받침 하나 다른 두 선수가 핵심입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시원하게 내리꽂는 스파이크와 감각적인 블로킹으로 포효하는 흥국생명 김연경. 넘어진 뒤 다시 몸을 날려 공을 살려내고 상대의 강력한 공격을 받아내는 현대건설 김연견. 다른 듯 닮은 두 선수는 요즘 배구계를 휘어잡고 있습니다. 지난해 쌍둥이 자매 문제로 추락했던 흥국생명은 김연경 합류로 확 달라졌습니다. 김연경은 개인 활약도 여전하고 어린 선수들의 자신감까지 키워내면서 팀 성적을 극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김연경의 세레모니 이런 부분들이 동료 선수들을 자극을 시키는 거거든요, 지금. 그 덕에 올스타 투표에서 남녀 선수 통틀어 1위에 올랐습니다. 1위 현대건설의 독주에는 김연견의 공이 큽니다. 위치 선정과 순발력은 감탄을 자아내는 수준. 그 덕에 현대건설은 개막 이후 무패 행진입니다. 저도 이제 수비를 했을 때 그 공격수가 빵 때려줬을 때 진짜 저는 좀 희열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지난 7월 프로야구 SSG 투수 서동민과 결혼한 김연견. 부부가 한 시즌에 동반 우승하는 진기록에도 도전합니다. 김연경과 김연견, 딱 받침 하나 다른 두 선수의 활약에 코트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절기 동지인 오늘 강력한 한파 속에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폭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제주 산지에는 최고 50cm 이상, 전북과 전남 서부에는 30cm의 눈이 내릴 텐데요. 앞으로 시간당 3에서 5cm 안팎의 강한 눈이 내릴 수 있어서 교통안전과 시설물 피해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올겨울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4도, 대관령은 영하 20도까지 떨어질 텐데요. 전국에 찬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체감온도는 영하 22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동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대전은 영하 11도, 전주는 영하 9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영하 9도, 대전은 영하 4도가 예상됩니다. 서쪽에 내리는 눈은 토요일에 그치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 속에 예년보다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 지난 여름 수해 복구 현장에 지원 갔던 여당 의원의 이 실언 기억나시죠? 정치인들 이게 진짜 속마음이구나. 실망감이 컸었습니다. 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이태원 참사 당일 닥터카 논란. 이 해명을 해도 계속 이어지는 이유. SNS에 인증샷을 올렸기 때문이겠죠. 국민은 절박한데 정치인은 그마저도 홍보수단으로 쓰는 것 아니냐는 불신이 그만큼 큽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불신자초한 인증샷.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